이란이 미국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맹이라던 미국이 등을 돌렸습니다. 무기가 부족하다. 단 한마디로 6,800발의 미사일과 1,500기의 드론을 그대로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불타고 땅이 갈라지기 직전,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새벽, 단 하나의 이름이 전장을 뒤집었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방공 시스템 천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천궁3를 넘어 천무, 현무,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특수 무기까지. 한국은 장난감 만든다 비웃던 미국이 단 한 번의 실전으로 완전히 무릎 꿇는 순간, 전 세계 질서를 뒤집은 대한민국의 초강력 반격. 지금부터 믿기 힘든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살 알하산입니다. 중동 지역 안보 전략을 총괄하는 분석관으로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방공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검증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수많은 전쟁 시나리오를 분석했고 수천 번의 모의 대응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상황실에서 레이더를 바라보던 순간에도 처음에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포착된 목표는 300기였습니다. 그리고 1분 뒤 700기, 3분이 지나자 1200기, 최종적으로 확인된 숫자는 미사일 6,800발, 드론 1,500기. 이건 전쟁이 아니라 압도적인 물량으로 밀어버리는 학살에 가까운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국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조차도 말입니다. 당시 미국이 보유한 요격 미사일의 실전 가용 수량은 공식 발표 기준 연간 생산량 600발 수준이었고, 전선 소모를 고려하면 즉시 투입 가능한 물량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6,800발을 막으려면 최소 10배 이상의 재고가 필요했습니다. 이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즉시 미국 측과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현재 지원 불가.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원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나라가 이 상황을 막겠다고요?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 그 어떤 시스템도 이 정도 물량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무기가 이걸 막는다고요? 현장에서 기술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솔직히 최첨단 전쟁 장비를 다루는 모습이라기보다 공장 작업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더 의심스러웠던 건 장비였습니다. 레이더 모듈 수천 개가 붙어 있는 구조. 표면은 투박했고 정교함보다는 기괴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참모 중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게 지금 이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까?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 반응 속도, 추적 정확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요격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공격처럼 초저고도 100m 이하로 비행하는 드론과 고속 탄도 미사일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탐지 지연 1초가 곧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 장비의 공식 공개 데이터는 당시 기준으로도 그렇게 인상적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탐지 거리 약 200km, 동시 추적 수량 수백 개 수준. 이 숫자만 보면 솔직히 말해서 평범했습니다. 아니, 부족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판단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건 실패한다. 하지만 그때 레이더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장비 화면에는 800개의 목표만 표시되고 있었는데 한국 레이더 화면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000개, 1200개, 1500개, 그리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레이더가 아니라 전쟁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릴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레이더가 켜진 직후 상황실은 묘하게 갈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한국 장비를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국 장비에 찍히지 않는 표적들이 한국 화면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술 분석실 뒤편에 서 있던 프랑스 출신 고문은 화면을 한참 보다가 장비 보정값이 잘못 입력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통신 전문가는 주파수 간섭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영국 장교는 탐지 알고리즘이 민간 항공 신호나 열 반사까지 적으로 분류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부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설명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한국이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모두가 한국이 잘못 보고 있다고 결론 내리려 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배워온 군사 상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탐지 장비는 가격과 체급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이 크고 역사가 길며 실전 사례가 많은 나라의 장비가 더 좋다는 믿음이 너무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국토도 크지 않고 군사 패권국도 아닌 나라가 갑자기 미국보다 더 많은 목표를 잡아냈다는 상황은 애초에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보다 먼저 오류를 찾으려 했고 저 역시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진이 제안한 첫 번째 검증 방식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방향, 같은 구역을 세 개의 체계로 동시에 교차 확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상 레이더 데이터, 해상 감시 데이터, 조기 경보 영상까지 시간축을 맞춘 뒤 겹쳐보자는 말이었습니다. 설명은 짧았지만 방식은 대담했습니다. 보통은 각 체계의 수집 주기가 달라서 완벽하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쪽은 오차 범위를 1초 이내로 줄여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장 환경에서 1초는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표적 속도가 마하 5를 넘으면 1초 차이만으로도 위치가 수백 미터씩 달라집니다. 그걸 현장에서 즉시 맞추겠다는 말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냈습니다. 새 화면이 겹쳐졌고 시간 오차는 0.8초 안으로 맞춰졌습니다. 처음 나타났던 한국 레이더의 추가 표적 가운데 일부가 해상 감시 체계의 미세 반응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미국 장비에서는 공백처럼 보였던 구간이었는데 한국 화면에서는 저고도로 파고드는 소형 표적 무리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표적 수가 많으니 일부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검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은 표적군 중 3개를 임의로 골라 속도와 고도를 예측했고 12초 뒤 위치를 미리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하나는 시속 약 900km 수준의 순항형 표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고도 침투 드론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낙하, 궤적이 급격히 바뀌는 탄도체였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예상 위치를 점선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12초 뒤 실제 반응이 그 위에 겹쳤습니다. 오차는 첫 번째 표적이 19m, 두 번째가 11m, 세 번째가 31m였습니다. 상황실 뒤쪽에서 누군가 낮게 숨을 삼켰습니다.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시 우리가 쓰던 기준으로 그 수치는 너무 작았습니다. 특히 적어도 드론의 예측 오차 11m는 단순 탐지가 아니라 실시간 추적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처음 한국 장비를 조롱하던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공장 기계처럼 생겼다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화면 밝기를 높이고 확대 비율을 조정하며 어디서 이런 값이 나오는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롱이 사라지고 계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 장비를 담당하던 장교는 자기 시스템의 로그를 다시 불러왔고 프랑스 고문은 한국 장비의 표적 분류 기준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전문가는 한국 레이더에 붙은 수천 개의 모듈을 보며
저 구조가 혹시 특정 각도를 분산 탐지하는 방식이냐고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모두가 여전히 믿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무시하지는 못하는 상태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한국 레이더가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별도로 분류한 저속 표적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류대나 기상 반사로 보이던 것들이었습니다. 크기도 작았고 간격도 불규칙했습니다. 미국 장비는 아예 표적 목록에 올리지 않았고 우리 해상 체계 역시 잡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그 덩어리를 하나로 보지 않고 28개의 개별 표적으로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각 표적의 속도는 초속 40m 안팎, 고도는 70m에서 90m 사이로 반복 변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조건에서는 해면 반사와 섞여 표적이 일관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기술진은 바로 인근 열영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해상 감시 자산 중 하나의 열상을 띄웠고 약간의 지연 끝에 작은 발열점들이 줄지어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숫자를 세자 정확히 28개였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우연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잡은 것이 아니라 남들이 버린 것을 한국이 먼저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는 결과만 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보인다, 더 정확하다, 더 빠르다. 관심은 오직 결과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검증이 끝난 뒤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왜 미국은 못 보고 한국은 보는 거지? 관심이 성능 그 자체에서 성능의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실 한편에서 중동 지역 방송사 기자들이 현장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한국을 언급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미국 지원이 왜 늦어졌는지, 유럽 체계가 추가 투입될 수 있는지, 기존 동맹망이 어느 선에서 복구되는지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비 검증 장면이 내부 모니터로 흘러나간 뒤 질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몇 개를 동시에 추적하느냐? 반응 시간이 몇 초냐? 저 정도면 기존 방공망 개념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일신 기자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제조국으로만 봤지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보지 않았다. 그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치가 2번 맞았다고 해서 전투 전체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반응 시간이었습니다. 탐지가 아무리 정확해도 결심과 발사가 늦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당시 첫 파상 공격의 선두 그룹이 우리 영공 외곽선까지 도달하는데 남은 시간은 7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일부 표적은 방향을 계속 바꾸며 들어오고 있었고 몇몇은 통상적인 침투 패턴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 장비를 담당하던 팀은 여전히 경고했습니다. 표적 분류가 많을수록 대응 명령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보는 것과 잘 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지적은 맞는 말이었고 저도 그 부분만큼은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측이 세 번째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실제 발사 직전 단계까지 가상 요격을 돌려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선택된 표적은 5개였습니다. 속도, 고도, 접근 방향이 모두 달랐습니다. 하나는 해면 가까이 기어오듯 들어오는 적어도 드론이었고 하나는 고각 낙하를 준비하는 미사일, 또 하나는 중간에서 궤도를 바꾸며 들어오는 교란형 표적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각 표적에 대해 탐지 시점, 위협 판정 시점, 발사 권고 시점, 예상 교전 시간까지 한 번에 제시했습니다. 그 수치를 보자 저는 처음으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위협 판정까지 2.4초, 발사 권고까지 4.1초, 첫 요격 교전 개시 예상 시간은 18초 이내였습니다. 지금껏 제가 봐온 체계 중 그렇게 짧은 값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검증했습니다. 이번에는 로그를 따져봤습니다. 입력 지연이 없는지, 계산해서 평균 값을 임의로 잘라낸 건 아닌지, 가장 유리한 표적만 골라 과시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런데 값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복 시행할수록 편차가 줄었습니다. 네 번째 반복에서는 위협 판정이 2.3초, 5번째에서는 2.2초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국 장비팀이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자 차이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기존 체계는 6초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3초에서 4초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초음속 표적 앞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 차이만으로 요격 가능 거리, 방어선 재구성, 후속 대응 여유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상황실 한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체급 문제가 아니군. 그 말은 짧았지만 모두의 생각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한국이 작은 나라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왜 이런 알고리즘을 갖게 되었는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과가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는 수치가 논쟁거리였으며, 이제는 원인이 궁금해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딱 그 순서대로 변했습니다. 비웃음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당혹으로, 당혹에서 집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 무렵 외부에서도 반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연결된 다른 국가의 연락망에서 같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현장 화면이 맞느냐? 한국 장비가 실제로 그 수치를 찍고 있는 게 사실이냐? 기존 방공 자료와 교차 검증이 됐느냐는 문의였습니다. 그중 몇몇 국가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실전에서 증명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또 어떤 곳은 동북아의 제조 역량이 방산 최정점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몇 분 전에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질문에 섣불리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눈앞에서 숫자가 말을 하고 있었고 그 숫자는 검증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것은 네 번째 검증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화면 한쪽에 표시하던 고속 표적 5개 중 2개에 대해 이상 징후를 띄웠습니다. 속도는 비슷했지만 열 패턴과 회전율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겉모습은 비슷해도 실제 위협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쪽 분석팀은 처음에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장에서 우리는 빨간 점이 보이면 일단 위험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5개 중 실제 타격 위험이 있는 것은 3개뿐이며 나머지 2개는 유인용 기만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근거는 회전 주기와 속도 감소였습니다. 첫 번째 기만체는 3.2초 간격으로 불규칙한 회전 노이즈가 반복됐고, 두 번째는 속도 저하 폭이 지나치게 일정했습니다. 전투체가 아니라 유도 교란체에서 더 자주 보이는 패턴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뒤 후속 영상으로 그 판단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에서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오히려 한국을 가장 거칠게 비웃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레이더를 보고 조잡하다고 했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 기술진에게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 질문에는 더 이상 비아냥이 없었습니다. 배우려는 사람의 태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실히 느꼈습니다.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때 쓰는 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리를 알고 싶은 대상,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준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격을 받는 이유는 한국이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원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 제조업 국가라는 편견, 군사 패권국이 아니라는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눈앞에 있는 데이터를 스스로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숫자는 이미 충분히 쌓였습니다. 탐지 수량, 오차 범위, 반응 시간, 표적 분류 정밀도까지 어느 하나도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상식이 깨지는 고통을 버티지 못해 오류를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놓친 표적을 한국이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체계가 잡음으로 버린 것을 한국은 개별 위협으로 분리해냈습니다. 반응 시간은 짧았고 분류 기준은 정교했으며 반복 검증에서 값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기까지가 아직 방어의 시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어떻게 보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화면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앞에 선 한국 기술진은 우리가 놀랄 때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과시하는 표정도,
흥분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지금 보여주는 수치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이 정도인데 뒤에는 무엇이 더 있다는 건가? 지금 우리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한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한 것인가? 관심은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원인이 아니라 숨겨진 다음 카드로요. 그리고 곧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한국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탐지일 뿐이다. 보는 것과 막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레이더가 아무리 많은 것을 잡아내도 요격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초저고도 드론과 고속 미사일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는 판단 지연 1초, 발사 지연 2초가 그대로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탐지가 아니라 실전 대응. 이제부터는 진짜였습니다. 첫 번째 교전 구간이 열렸습니다. 고도 100m 이하, 속도 초속 60m 이하의 드론 120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장 까다로운 유형이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고 지형과 섞여서 잡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스템은 탐지 자체가 늦어집니다. 미국 시스템 기준으로는 이 조건에서 탐지 후 대응까지 평균 8초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 8초 동안 드론은 이미 수백 미터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한국 시스템이 내놓은 수치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탐지 후 위협 판정까지 2.1초, 요격 권고까지 3.8초.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검증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로그였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도록 외부 기록 장비까지 연결해서 모든 시간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드론군이 탐지 구간에 들어온 시점과 한국 시스템이 위협으로 분류한 시점을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정확히 2.2초였습니다. 두 번째 반복에서는 2.0초, 세 번째에서는 2.3초, 5차 범위는 0.3초 이내였습니다. 상황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작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반응이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고문은 더 이상 오류를 말하지 않았고 독일 전문가는 한국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려고 했으며 영국 장교는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우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에서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연결된 타국 상황실에서도 같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저 수치가 맞느냐? 실제 교전 데이터냐? 재현 가능한 결과냐? 특히 한중동 국가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면 기존 방공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판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 시스템이 첫 번째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사 속도, 마하 5, 표적까지 도달 예상 시간 12초. 그리고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오차 18m, 두 번째 12m, 세 번째 21m.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 요격이 아니라 정밀 타격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드론을 향해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20기 중 약 110기만 요격 대상이었습니다. 나머지 10기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했습니다. 왜 일부를 놓쳤는지. 한국 시스템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위협도 0. 그 말이었습니다. 남은 드론 10기는
연료 부족으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상에 추락할 확률이 99% 이상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검증했습니다. 드론의 속도, 남은 거리, 연료 소비량, 전부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도달 불가능, 예측 낙하 지점, 전부 바다, 오차, 범위, 50m 이내. 그 순간 상황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판단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를 쏘는 시스템이 아니다. 전장을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건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보이면 쏩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지만 소모가 큽니다. 한국 시스템은 계산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쏩니다. 그 차이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방식으로 120기를 전부 요격하면 필요 비용 약 7,200억, 한국 방식으로는 약 1,700억, 차이 5천억 이상. 그런데 결과는 동일, 아니, 더 완벽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관심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몇 발을 맞추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느냐, 그게 궁금해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시선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지금 이 전장에서 유일하게 전부를 보고 전부를 계산하고 전부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직 준비 단계였다는 것을, 진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때 상황실의 흐름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방금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던 탐지와 요격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부 표적의 궤적이 미세하게 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신 지연이나 환경 간섭으로 보였지만 몇 초가 지나도 복구되지 않자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한 지점으로 모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일부 신호가 외부 교란을 받고 있다는 표시가 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때 미국 측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한 것 같으니 즉시 중단하고 기존 체계로 전환하라는 권고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타이밍이 지나치게 정확했습니다. 교란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실 안에 있던 여러 국가 인원들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 수치로 모든 의심을 무너뜨렸던 한국 시스템이 갑자기 흔들리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미국이 개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기회로 다시 기존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검증을 거친 시스템이었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진에게 그대로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새로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교란 신호의 주파수 패턴이 빠르게 분해되었고 몇 초 뒤 출처 좌표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그 좌표를 본 순간 상황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군 기지였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실제 신호 발생 지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동맹 구조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데이터가 완전히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란 신호의 구조를 역추적했고 내부 코드 패턴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화면에는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표준 전자전 프로토콜과 일치하는 신호였고 특정 장비 체계와 정확히 대응되는 코드였습니다. 상황실 뒤편에서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통제 시도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기존 체계로 되돌리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조차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한국의 데이터를 믿을 것인가, 선택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한국 기술진은 조용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교란 신호를 무력화하는 알고리즘을 즉시 적용했고, 불과 수십 초 만에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끊겼던 궤적이 다시 이어졌고, 표적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수치가 등장했습니다. 복구 시간 47초, 완전 정상화까지 걸린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다시 한번 말을 잃었습니다. 전자전 환경에서 시스템이 흔들린 뒤 이 정도 속도로 복구되는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던 외국 인원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고문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고, 독일 전문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으며 영국 장교는 기록하던 펜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통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과 다르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진 중 한 사람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의미는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이미 기존 상식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이 있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방어 체계와는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탐지와 요격이 아니라 타격과 붕괴를 전제로 한 계산이었습니다. 산악 지형 데이터가 펼쳐졌고 특정 좌표에 집중된 진동 분석 값이 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공격 좌표처럼 보였지만 계산 방식이 달랐습니다. 목표를 직접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형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것은 방어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것을요.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화면에 떠오른 데이터는 기존의 전장 개념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좌표 하나를 정밀 타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지형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보고 그 내부를 붕괴시키는 계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저런 방식이 가능할 리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던 외국 인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는 이건 과장된 모델링일 뿐이라고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실제 지형에서는 변수 때문에 절대 저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했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은 밀도와 안반 구조가 복잡해서 계산과 현실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고 저 역시 처음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 수치 기반 검증이었습니다. 이성 영상과 지하 구조 데이터 그리고 열분포 정보가 동시에 겹쳐졌고 특정 지점이 붉게 표시되었습니다. 그 지점은 단순한 타격 위치가 아니라 공명 포인트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진동이 집중되고 증폭되는 지형상의 약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의심했습니다. 이런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과거 지진 데이터와 해당 지역 안반 밀도 그리고 내부 구조 추정값을 대입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상황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동 증폭 계수 3.7 예상 붕괴 깊이 80m 이상 영향 반경 수백 미터 단순 타격이 아니라 지형 자체를 무너뜨리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폭발이 아니라 붕괴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곧 실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발사한 미사일이 상승한 뒤 일정 고도에서 궤도를 바꿔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착탄 시간은 3분 이내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3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가 끝나는 순간 화면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단순한 폭발과는 다른 형태였습니다. 충격이 퍼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몇 초 뒤 위성 영상이 다시 안정되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부터 붕괴되면서 전체 구조가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열화상으로 확인된 지하 구조는 완전히 사라졌고 깊이 100m 지점에서 신호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타격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직접 맞추지 않았는데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외국 인원들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즉시 반응하지 못했고 몇 초 뒤에야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재현 가능한가? 그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측은 짧게 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검증되었습니다. 그 말 이후 상황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해하려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프랑스 고문은 계산식을 다시 요청했고 독일 전문가는 알고리즘 구조를 분석하려 했으며 영국 장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전쟁이 끝났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공중에서 분리되는 다수의 소형 개체였습니다. 처음에는 파편으로 보였지만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각각이 독립적으로 방향을 잡고 표적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율 드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작위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산되며 각자 목표를 찾아갔습니다. 속도 초속 수십 미터 반응, 지연 거의 없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적 선택이었습니다. 가짜 장비는 무시하고 실제 위험만 골라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판단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공격과 방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심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가? 언제 공급 가능한가?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는가? 그 질문들은 더 이상 기술 검증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대체제로 보던 시선이 이제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질서의 변화라는 것을요. 그 이후부터는 전투가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성공 사례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이미 여러 국가의 상황실과 분석센터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처음 받아들인 반응이 여전히 같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데이터가 과장되었다. 일부 장면만 편집된 것이다. 한국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서사는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특히 유럽 쪽 군사 분석 그룹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탐지 수량이 과도하게 많고 요격률이 지나치게 높으며 반응 시간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탐지 거리와 표적 수량의 상관관계, 요격 성공률과 오차 범위 반응 시간과 발사 지연 간의 실제 로그 데이터였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까다로운 검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여러 번 확인했지만 외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스템은 즉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단순 결과값이 아니라 원본 로그 전체였습니다. 시간 단위는 밀리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고 탐지 시점부터 위협 판정 발사 권고, 실제 조정까지 모든 과정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데이터를 받아본 외국 분석팀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일부는 초본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했고 일부는 특정 구간만 유리하게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유사 상황 데이터를 적용한 교차 검증이었습니다. 해상 감시 데이터, 공중 여령상 기존 방공 로그까지 전부 겹쳐서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탐지 수량이 가장 많았고 오차 범위가 가장 작았으며 반응 시간이 가장 짧았습니다. 탐지 거리 평균 200km 이상 동시 추적 수량 수천 개 반응 시간 평균 2초대. 이 숫자는 더 이상 현장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값이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를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수치가 가능한가? 왜 기존 시스템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관심이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숫자가 쌓이면서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 검증에서는 비용 대비율이 포함되었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기존 방식으로 모든 표적을 요격할 경우 필요한 자원과 한국 시스템이 실제 사용한 자원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전체 요격에 필요한 자원이 100이라면 한국 시스템은 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아니, 일부 구간에서는 더 높은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본 외국 방산 관계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체계다. 그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제조 중심 국가로 보던 시선이 기술 설계 국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처음 보도는 의심이었습니다. 한국이 과장된 성과를 주장하고 있다는 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기존 방공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전문 매체에서는 아예 새로운 표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실전 외부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지역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투입되었고 지형 조건과 기후 조건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탐지 정확도, 오차 범위, 반응 시간 모두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더 안정적인 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중동 국가의 군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비를 사온 것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받아 왔다. 그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방산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몰랐는가? 왜 이 기술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나오면서 관심은 완전히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몇 %를 맞췄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판단이 가능한지, 왜 저런 선택이 가능한지 그 구조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그 질문에 대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판단 알고리즘, 다중 센서 통합 처리 구조, 그리고 자율 최적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검증이 요구되었습니다. 알고리즘 블랙박스 테스트였습니다. 입력값만 주고 내부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가장 까다로운 검증 중 하나였습니다. 결과만으로 신뢰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다양한 조건이 입력되었습니다. 적어도 침투, 고속 낙하, 다중교란 복합 공격 패턴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위협이 아닌 표적은 제거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실제 위협만 정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오차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를 본 외국 분석팀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기존 전장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다. 새로운 체계다. 그 문장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세계가 기준을 다시 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요. 그 무렵부터 전장 바깥의 공기가 먼저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한국 시스템의 성능을 직접 본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인정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외부에 있던 국가들과 언론, 그리고 방산 관계자들은 여전히 마지막 의심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제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처럼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더 복잡한 방식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저 성과가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 우연한 결과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실전 데이터가 아니라 제한된 환경에서 과장된 값이 증폭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오랫동안 체계를 같이 써온 국가들은 한국이 보여준 수치를 성능보다 연출의 결과로 보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세계 최강 장비를 능가하는 값들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방식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탐지 거리만 늘어나면 표적 식별 정확도는 떨어지는 것 아닌가, 반응 시간이 짧아지면 오판 비율이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교란 환경에서 복구 시간이 1분 이내라는 게 정말 가능한가, 분리된 표적 가운데 기만체와 실제 위협을 구분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들은 이제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에서 흠집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며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단계는 끝났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업신여길 때는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성능 앞에서는 반드시 원인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부터 한국은 더 이상 가벼운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해야만 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전투 로그가 아니라 복합 상황 전체를 재구성한 검증이었습니다. 공격 시간대별 표적 밀도, 변화 저고도, 침투 비율, 기만체 삽입 시점, 전자전 교란 시각 발사, 자산 운용량까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다시 분석했습니다. 외국 분석팀은 특히 세 구간에 집중했습니다. 첫째는 적어도 드론이 몰려들던 시간대, 둘째는 교란 신호가 들어왔던 구간, 셋째는 산악 지형 붕괴 타격이 이루어진 직후의 후속 대응이었습니다. 이 세 구간이 서로 이어지면서도 결과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한국 시스템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검증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유럽의 군사 싱크탱크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탐지 수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시한축을 따라 다시 대조해보자 오히려 기존 체계가 일부 표적을 누락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국 체계가 고도와 속도 기준으로 묶어버린 표적군을 한국은 분리해보고 있었고 그 덕분에 동일한 시간 안에 더 정교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중동 국가들이 요구한 두 번째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그들은 비용과 지속 운용성을 함께 따졌습니다. 방어는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돼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규모의 위협이 2번, 3번 반복됐을 때 어느 체계가 먼저 소모되고 어느 체계가 더 오래 버티는지를 비교하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수치가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동일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격 자원 소모량이 기존 체계 대비 현저히 낮았고 그 차이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운영 철학의 차이에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모든 표적을 적으로 보지 않았고 실제로 목표에 도달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실시간으로 나눴으며 바람 연료 속도 낙하가까지 종합해 불필요한 발사를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두고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위험한 판단이라고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처 잡지 못한 한기가 도시를 바꾸는 것이 전쟁인데 어떻게 일부를 의도적으로 남겨둘 수 있느냐는 반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속 검증에서 남겨진 표적들의 예상 낙하 지점이 실제와 거의 일치했다는 기록이 나오자 그 비판은 빠르게 줄었습니다. 오차가 작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충격은 그 판단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맞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례까지 쌓이자 사람들은 더 이상 무모하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체계가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이 확실히 바뀐 순간은 외신 기자회견 자리였습니다. 처음 한국을 평가절하 하던 한 외국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 체계를 이제야 드러냈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전원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사람들은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숨기고 있었느냐를 묻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 안에서도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내부 보고서에서는 한국 시스템의 반복 검증 수치가 기존 기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유효하다는 단서가 붙었고
그 다음에는 특수한 환경에서 높은 효율을 보인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으며 결국에는 기존 다층방어 체계와 비교해도 우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문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웠을 뿐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 변화는 숫자가 쌓일수록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탐지 정확도, 반응 시간, 초적 분류 오차, 자원 소모 복구 속도, 지형 타격 효과, 후속 자율, 무기 운용 효율까지 하나씩 초로 정리되자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 항목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전 분야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체계는 특정 지점에서 강점을 보이더라도 다른 구간에서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방어와 교란, 복구, 타격, 후속 처리까지 한 흐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왜 한국만 이런 연결성을 만들 수 있었는가? 처음에는 무기의 강함이 화제였지만 시간이 흘수록 설계 방식이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단일 장비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무기와 센서와 판단 구조를 하나의 언어처럼 묶어버리는 나라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외국의 반응도 더 구체적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국가는 즉시 도입 가능성을 따졌고, 어떤 국가는 자국 체계와의 호환성을 물었으며, 또 어떤 국가는 한국 시스템이 미국 코드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 구조인지에 집중했습니다. 그 질문들이 쏟아졌다는 것은 한국이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중심 후보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며 가장 놀랐던 장면 하나를 잊지 못합니다. 초반에 한국 장비를 공장 수준이라고 비웃던 장교가 늦은 밤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을 무기 성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쟁을 계산 체계로 보고 있군요.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보여준 것은 더 크고 더 비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빨리 보고 더 적게 쓰고 더 정확히 남기고 더 깊게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규모와 별개로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라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숫자가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오래 우위를 누려온 쪽은 당연히 이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기존 질서에 묶여있던 나라들도 선택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실제로 보인 것, 실제로 맞춘 것, 실제로 버틴 것이 있었고 그것을 가장 일관되게 보여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언론도 제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선전했다는 식의 표현은 사라졌고 방어 기준이 이동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제 군사 전문지는 한국의 전장 운영 방식이 결과 중심 무기에서 원인 중심 체계로 관심을 이동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몇 대를 맞췄느냐를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그 수치가 나왔느냐를 물었고 마지막에는 왜 다른 나라는 같은 구조를 못 만들었느냐를 묻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변화가 진짜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을 무너뜨린 것보다 더 큰 승리였습니다. 한국이 단지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세계가 질문하는 방향을 바꿔버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더는 한국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기준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오래 붙잡고 있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란이 던진 위협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본 사람으로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전장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라 전쟁의 공식을 바꾼 나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지막 변화는 전장이 아니라 각국의 결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많은 나라들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습니다. 당장 입장을 바꾸면 자신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기준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표현을 최대한 아꼈습니다. 한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고 실전 사례를 더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숫자가 계속 쌓였기 때문입니다. 전장 로그가 정리되고 교전 기록이 시간대별로 분류되자 어느 나라든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지는 더 많이 했고 요격은 더 적게 썼으며 판단은 더 빨랐고 후속 타격은 더 깊었으며 전체 자원 소모는 훨씬 낮았습니다. 이 조합은 기존 질서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던 형태였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원래의 상식이었는데 한국은 그 상식을 통째로 뒤집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특수한 상황 덕분이라고 했으며 나중에는 현장 변수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검증이 반복될수록 그런 설명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곳은 방산을 오래 다뤄온 실무자들이었습니다. 정치인은 체면 때문에 말을 아꼈지만 실무자는 숫자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구매 담당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장교들은 자국 교전 교범과 한국 시스템의 운용 개념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무기를 살 수 있느냐를 묻던 질문이 한국 방식 견체를 도입할 수 있느냐로 바뀐 것입니다. 단일 장비 몇 기를 들여오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것입니다. 레이더만 바꾸어도 안 되고 미사일만 더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보는 방식 위협을 나누는 기준 자원을 아끼는 판단. 복구를 전제로 한 체계 설계까지 모두가 하나로 맞물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이유는 한 개의 괴물 같은 무기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술을 하나의 판단 언어로 묶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관심은 가격표에서 설계 철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무렵 국제 언론의 논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뜻밖의 선전을 했다는 식의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런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기사 제목에는 예상 밖이라는 말 대신 구조적 우위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럽 매체는 한국이 더 값싼 무기를 만든 나라가 아니라 덜 낭비하는 전쟁을 설계한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중동 언론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재고를 핑계로 물러난 자리를 한국이 계산으로 채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권 분석은 조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보여준 진짜 힘을 공장과 연구소와 군, 운용 체계가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의 속도로 움직인 데서 찾았습니다. 말 그대로 설계, 생산, 운용 보급이 한 몸처럼 이어진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서 봤던 한국 기술진의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놀라는 숫자를 보여주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결과가 당연하다는 듯 조용히 다음 계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담담함이야말로 한국이 오래 준비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외교의 온도도 달라졌습니다. 전투 전에는 많은 나라가 미국을 기준으로 삼고 한국은 그 빈틈을 메우는 보조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투 후에는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국가는 공식 대표단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밝혔고 또 다른 국가는 자국 방공 체계 전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던 나라들까지 하나둘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중립을 지키던 국가들이 실무 협의부터 먼저 한국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미국 체계에 얼마나 더 맞출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 기준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드러나지 않게 시작됐지만 한번 흐름이 잡히자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국 많은 국가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방어는 더 많이 쏘는 쪽이 아니라 더 정확히 아끼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그 철학을 가장 완성도 높게 구현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미국의 침묵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직후까지만 해도 그들은 여전히 기존 질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과를 특정 상황에 한정된 사례로 묶으려 했고 체계 전체의 우위라는 표현은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침묵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침묵이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버티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미국 중심의 군사 구조 속에서 일해왔기에 그 공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미국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만들어온 기준이 흔들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국이 끝내 분명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숫자를 뒤집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주장이나 구호가 아니라 남는 데이터였습니다.
이란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란의 대규모 공격이 단순히 지역 질서를 흔든 사건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란이 던진 위협은 결과적으로 세계가 숨겨져 있던 한국의 능력을 직면하게 만든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그 정도의 물량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기존 질서를 다시 계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부족함도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한국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도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이 만들어낸 위기 한가운데서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누군가는 위기에서 손실을 줄이는데 그치지만 한국은 위기를 주준 교체의 기회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뭘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수치가 정말 맞느냐고 의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런 결과가 가능한지 묻기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왜 다른 나라는 그런 체계를 만들지 못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였습니다. 결과를 보는 눈이 원인을 찾는 눈으로 바뀌고, 원인을 찾는 눈이 구조를 배우려는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면 이미 늦습니다. 한 나라를 더는 가볍게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제조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빈자리를 잠시 메운 대체자도 아니었고, 이란의 공격을 우연히 막아낸 행운의 수혜자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설계한 방식으로 전장을 읽고, 스스로 만든 체계로 위기를 버텨내고, 스스로 축적한 기술로 질서를 다시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정하던 나라들마저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달라졌느냐? 정말 한국이 중심이 되었느냐? 저는 늘 같은 답을 합니다. 중심은 누가 선언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체계가 남고 누구의 기준이 복제되는가로 정해집니다. 그날 살아남은 것은 한국의 체계였고, 전투가 끝난 뒤 각국이 복제하려 한 것도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계는 이미 답을 냈습니다. 미국이 오래 쥐고 있던 중심축은 흔들렸고, 이란이 던진 충격은 그 균열을 드러냈으며, 한국은 그 틈을 메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그날을 단순한 방어전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자기 크기보다 훨씬 큰 나라로 보이기 시작한 날,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기준으로 불리기 시작한 날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계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